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산업기사 문제풀이 6번째 시간이죠?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서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솟아요. 31번. 다음 중 용착금속 내부에 발생된 기공을 적출하는데 가장 적합한 검사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V업 맞대기 용접을 했는데 이면비도 하고 체온비도 하고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했는데 이 표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런 것을 기공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비드 안에 있는 이 기공을, 내부에 있는 기공을 적출하는데 가장 적합한 검사법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네. 1번 누설검사. 누설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설검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네모난 물통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런 네모난 물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물을 채워 보는 거죠. 물을 채워서 어디가 새는지 확인해 보는 거, 이런 걸 누설 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유관 검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침투 탐산 검사는 무엇인가요? 침투 탐산 검사는 이렇게 V업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 용접선이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러면 요 표면에 있는 결함을 알아내는 검사법이에요. 첫 번째로 빨간색 침투액을 여기다가 발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피놀이라 하죠. 크레이터 홀, 이런 홀이 이렇게 길게 파 있다. 그러면 이 안으로 빨간색 침투액이 들어가는 거죠. 침투액이 들어간 다음에 세척액으로 여기를 다 닦아내요. 침투액을 싹 닦아낸 다음에 현상액을 뿌리면 하얀색 가루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 하얀색 가루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여기 이게 이쪽에 있다면 빨간색 이렇게 점이 막 생겨요. 그럼 이 빨간색 점은 뭐예요? 밑에 이런 크랙이나 홀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침투 탐산 검사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런 아주 길게 있는 이런 결함을 기공을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죠? 방사선 투과 검사는 뭔가요? 여기다가 엑스레이 검사죠? 네. 우리 정형외과 가면은 이게 뼈 부러진 거나 뭐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검사하면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방사선 투과 검사. 근데 이제 인체 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X선을 X선을 이용해서 투과 검사를 하는 건데요. 요 안에 있는 모든 결함 잡아낼 수 있죠. 방사선 투과 검사, 이게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굳이 방사선 투과 검사 아니라면은 또 뭐 있을까요? 가능한 거? 네. UT 있죠, UT. 울트라소닉 테스트. 초음파 탐산 검사죠. 초음파 검사법. 초음파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 두 가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문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표면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 방금 얘기했죠.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은 관과 액체 사이의 점착력이 액체 분자 사이의 응집력보다 커져서 관의 벽을 따라서 액체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관의 직경이 작을수록 모세관 현상이 더 잘 나타나 상승하는 높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방금 설명했는데 침투 탐산 검사죠.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침투 탐산 검사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요? 1번 누설 검사 설명했죠. 유관 검사, 전자기자 검사, 침투 탐산 검사 이렇게 있으면 침투 탐산 검사죠. 네. 다음 문제. 33번. 맞대기 용접 시 사용되는 엔드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엔드탭이 뭘까요? 엔드탭이 뭔지부터 또 알아야겠죠?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엔드탭이 뭔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하고 이 판을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실제로 엄청 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가접을 할 거 아니에요. 가접을 하면 여기서부터 용접을 하면 대부분 용접 결함이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요. 처음에 용접 아크를 일으키면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아크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많이 들어가요. 또 기존에 가스 같은 거, 보호가스나 이런 것도 이게 다량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기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접을 계속 진행하면은 보호가스가 막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작과 끝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부분에서 가장 결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접을 하는 거예요. 가접을 해서, 가접을 한 다음에, 용접을 쭉, 이렇게 용접을 이제 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하면, 이게 전진법이죠? 이렇게 하면 후진법이 되겠죠? 어쨌든 용접을 막 이렇게 했다 하면 요 부분에서 아크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결함이 많이 생기겠죠. 또 끝에쯤 오면은 또 끝머리에 또 이 끝에쯤에서 결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용접을 하면 여기에 결함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크가 이쯤 오면 아크가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용접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함 있는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엔드탭이라고 그래요. 엔드탭. 엔드탭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재하고 이 모재가 같은 걸로 해야 되겠죠. 그죠? 홈 어때? 홈 크기도 똑같이 해야 돼요.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재질이 같은 걸로 해야 되죠. 다른 재질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부분에서 재질이 서로 혼용될 거 아니고 혼합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같은 재질로 해야 돼요. 홈 가공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뭐든 똑같이 해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까요? 1번. 모재와 다른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럼 땡탈락이죠. 같은 걸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용접 시작부와 끝부분의 결함을 방지한다. 맞네요. 모재와 같은 두께와 홈을 만들어 사용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용접 시작부와 끝부분에 가접한 후 용접한다. 네, 가접만 해요. 보통 가접해 놓고 용접한 다음에 제거하거든요. 4번, 1번이 되겠네요. 네.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35번. 본 용접의 용차법에서 용접 방향에 따른 비드 배치법이 아닌 것은 1번 전진법. 자, 그러면 전진법은 무엇일까요? 전진법이라는 것은 자, 티그 용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는 티그 용접이 전진법이죠. 이렇게 모재가 있으면요.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 아크가 이렇게 일어나요. 아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죠? 아크가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진행 방향을 이쪽으로 하는 거죠. 와이어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필러메탈 용가제를 이렇게 집어넣고 티그 용접을 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아크 방향하고 전진 방향이 용접 방향이 같은 것, 이것을 전진법이라고 하죠. 아크 방향은 앞쪽인데 뒤쪽으로 가면 그걸 후진법이라 한다 그랬죠. 전진법은 겨냥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용입이 얕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전진법과 후진법 비교 영상이 있죠? 필보아크 용접에 보면은 전진법과 후진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거든요. 시험이 잘 나오시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법이란 건 뭘까요? 대칭법. 용접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용접할 거예요. 판을 두 개를 용접할 거예요. 자, 용접을 하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용접을 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철판이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용접을 하면 여기서 이만큼 하고요. 이렇게 용접 1번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하는 거예요. 2번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해요. 3번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해요. 4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대칭되게 하거든요. 이런 걸 대칭법이라고 그래요. 대칭법. 스키법은 뭘까요? 스키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렛 용접을 한다. 필렛 용접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용접을 하면 다 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용접하고요. 또 띄워서 여기서 이만큼 용접하고요. 또 띄워서 이렇게 이만큼 용접하고요. 또 띄워서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하고, 이쪽은 이제 용접이 식었을 거 아니에요. 모재가 식으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스킵법이라고 그래요. 답은 뭘까요? 펄스법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죠. 자, 그 다음 36번. 인장 시험기로 인장 파단하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은 1번 연신율, 2번 인장 강도, 3번 구표용력, 4번 단면 수축률. 그러면 인장 시험이 무엇인지부터 또 알아야겠죠. 자, V홈 맞대기 용접을 할 거예요. V홈 맞대기 용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이제 모재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면 비드를 만들죠. 이면 비드 만들고 체온 비드 하고 파이널까지 표면 비드 봤어요. 그러면 요 안에 인장 강도를 알고 싶어요. 물성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려버리는 거죠. 네모나게 하는 기계도 있고 뭐 기계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오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얘만 남잖아요. 그렇죠? 얘만 남겠죠?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도 용접 부위는 어디예요? 용접한 이 부분이 용접한 부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계로 얘를 잡아가지고 이쪽에 P라는 힘으로, 양쪽에 P라는 힘으로 잡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딱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인장 강도란 건 뭔가요? 인장 강도 시그마는, 인장 강도는 단면적 A분의 P. 이게 시그마죠, 시그마. 그러니까 이게 인장 강도예요, 인장 강도. 그러면 단면적 A는 뭔가 요 부분의 단면적 A예요. 만약에 여기 지름이 D라면 단면적 A는 어떻게 되는가요?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4파이 D의 제곱. P는 집어넣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인장 강도라고 그래요. 인장 강도 뭔지 아시겠죠? 네, 인장 강도. 자, 그 다음. 자, 인장 강도는 이제 아셨고요. 그럼 이 시험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점을 2개를 딱 찍어요. 찍어 가지고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점을 찍어서 거리를 쟀으니까 이걸 표점거리라고 하거든요. 표점거리 L인데, 얘를 아까 P라는 힘으로 잡아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P라는 힘으로 지금 잡아 당길 거예요. 왜? 근데 인장강도 시험을 하는 거죠. 인장시험기죠. 인장이라는 게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딱 부러지는 어느 점이 생기겠죠. 이 점이, 예를 들어요, 이만큼 옆으로 진행해서 이만큼이 됐어요. 나중에 이만큼이 됐어요. 그러면 길이가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걸 L-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L-로 늘어나겠죠? 늘어났다 끊어진 거죠. 그러면 연신율 2는 연신율이란 거 뭐냐? 연신율 2는 처음 표점거리 L분의 늘어난 길이에요.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L-에서 L 빼면 되죠? L 빼기 L 하면 늘어난 길이잖아요. 원래 표점거리에서 늘어난 길이 곱하기 100 하시면 그게 연신율이에요. 인장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연신율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연신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면 수축률은 뭘까요? 단면 수축률. 자,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이 처음에 단면이 D였어요. 단면이 D였어요. 처음에는 단면이 D였어요. D. 자, 이 부분의 단면이 요 부분의 단면이 D였어요. D.
그러니까 단면 A는 A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당기면 여기가 가늘어질 거 아니에요? 가늘어지겠죠? 그러면 그 가늘어졌을 때에 지름을 D-이라고 하면 A 닷, 그러니까 단면이 수축한 그 단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D 닷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단면 수축률은 뭐겠어요? 네, A분의 A 닷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단면 수축률이 되겠죠?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재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기로 인장 파단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연신율, 인장강도, 단면 수축률입니다. 그럼 구피목력은 뭘까요? 구피목력. 외팔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팔보. 이런 걸 외팔보라고 그래요. 한쪽에 박혀 있는 걸 외팔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이런 힘을 준다고 P라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있잖아요. 밑으로 당기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기가 돌아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거의 반대를 응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여기 눌렀을 때 이게 돌아가는 힘을 모멘트라고요. 모멘트는 P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구피목력은 뭘까요? 그러면 구피목력은 네, 단면적 분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A분의 P가 이걸 A로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구피목력. 그래서 이렇게 굽혔을 때 여기 반대쪽에 생기는 응력을 구피목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인장시험이 판단할 수 없죠. 인장시험은 늘리는 건데 얘는 반대 직각 방향으로 힘을 누르는 거잖아요. 구피목력하고 인장시험은 별개입니다. 알 수가 없겠죠. 네. 괜히 설명했나요? 구피목력 설명하기가 더 복잡한가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37번 용착금속의 인장강도가 40kgf이고 40kgf per mm 제곱이고 안전율이 5라면 용접 이음의 허용 응력은 몇 kgf일까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용접 이음부터 자, 용접 이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이온 맞대기 용접을 했다고 가정해 보고요. 처음에 이면비도 되고 파이널 채운 다음에 파이널 용접하겠죠? 그런데 요 용착금속의 인장 강도가 이거 실제 이에요. 예. 이 실제 용접한 거에 인장 강도가 40kgf예요. 그러면 원래 이 용접 이음은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최소한 8kg F per 밀리미터 제곱은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어요. 8kg F를 버텨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9kg F의 힘이 가해진다면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계는 이렇게 했더라도 좀 안전을 위해서는 얘보다 좀 더 튼튼하게 용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8kgf 정도는 버텨야 되는데 그게 허용력이거든요. 허용력. 이 용접 부위가 8kgf는 버텨야 된다. 이게 허용력이고, 그러면 9kg 하면 좀 너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전율이라는 걸 둬요. 그래서 이 용접 부위가 안전율 5다 그러면 원래 8kgf는 버텨야 되는데 8kgf는 버텨야 되는데 이것은 그럼 너무 불안전하니까 안전율 5를 줬다 그러면 5배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5, 8, 40kgf가 실제 용접하는 인장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장 강도는 5, 8, 40에서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